저는 북한의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움직이는 지도자의 눈을 대신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권력 중심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고 이성도 사라졌죠. 문서가 사라지고 영상이 지워지고 사람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단순한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무언가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정원에 도착해 제가 꺼낸 단 한 장의 문서에 모든 조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기록을 꺼내보려 합니다. 진실은 이제 더 이상 봉인되어선 안 되니까요. 저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직접 통제 하에 움직이는 권력 중 권력, 조선에서 명실상부한 군부 최상위 위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당보다 높은 군은 없다고들 하지만 김정은의 유일한 예외가 바로 총정치국입니다. 총정치국장이란 자리는 단순한 군 직책이 아닙니다. 군 전체의 사상 통제, 고위장성 인사권, 숙청 명단 작성. 말 그대로 군대를 넘어 북한 체제의 생명줄을 손에 쥔 자리였죠. 제가 한마디만 하면 어느 사단장이 사라지고 간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장군들의 운명이 제 입술 끝에서 갈렸고 수백만 인민의 생활이 제가 올린 보고서 한 장으로 바뀌었죠. 남한식으로 말하자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국정원 기획실장, 그리고 청와대 인사수석이 한 몸에 합쳐진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늘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호사와 절대적 권력은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그 충격적 진실 앞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김정은 위원장은 군 정치 간부들 앞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니라는 발표였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0여 명의 군 간부들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누군가는 당황한 듯 서류를 떨어뜨렸고 또 다른 이는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리설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소 단정하게 유지하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김정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군 간부들의 반응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절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나머지 절반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총정치국장은 연신 메모를 적었고 인민군 총참모장은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무거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고민했던 결정을 드디어 내린 사람의 음성 같았습니다. 후계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침묵 속에서 자리를 떴어요. 평소라면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김정은에게 호출됐어요. 따로 보고할 일이 있다며 부르더군요. 집무실로 향하는 그의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무겁고 느렸어요. 집무실에서 김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남겨진 길을 가야 하고 모든 걸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때 그의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습니다. 40세 남자의 어깨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저녁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설주가 김주애를 데리고 관저를 떠났다는 보고였어요. 경호원들이 급하게 뛰어다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녀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죠. 회의록은 즉시 기밀문서로 분류됐어요. 대외 발표는 없었습니다. 김정은은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했지만 관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호원들 표정이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모든 걸 다시 세우자던 그 말이었습니다. 새벽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정은이 침실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어젯밤 딸을 후계자에서 배제했던 그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망 신고를 받은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관저 3층 김정은의 침실 앞에는 이미 경호원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여정이 저보다 먼저 와 있었다는 것이었죠.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정은은 침대 위에서 굳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어요. 경련을 일으켰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침실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평소 김정은이 쓰던 물컵도 없었고 약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 주변 바닥도 깨끗했어요. 누군가가 미리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김여정이 저를 보더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이미 확인했고 자연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여정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거든요. 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도 눈물 한 방울 없었어요. 경호 담당자에게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벽 4시 50분경 김주애가 아버지 침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발견된 시간은 5시 20분이었어요. 30분 전에 김주애가 그 방에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주애의 표정이었습니다. 울거나 당황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걸음도 느리고 안정적이었어요. 11살 아이가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직후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즉시 영상을 복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여정이 먼저 조치를 취했더군요. 해당 시간대 영상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기술적 오류라는 명목이었어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작성한 사망진단서도 이상했습니다. 심전도 기록과 혈액 검사 결과가 모두 비공개 처리됐어요. 평소라면 당연히 보관되어야 할 자료들이 사라진 겁니다. 김여정이 직접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몰래 침대 시트 일부를 잘라서 숨겨뒀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독성 검사라도 해볼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른 아침 김여정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정은의 사망 소식은 절대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됐어요. 대신 건강 이상설로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은 절대 비밀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어요. 그날 저녁 김여정은 비상권력 유지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이 회복될 때까지 자신이 모든 업무를 대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지하 냉동실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김주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침실에서 나오던 그 차분한 표정이요. 11살 아이의 눈에서 본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평범한 아이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사망 3일 후 김여정이 준비한 영상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김정은이 건강하게 업무를 보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첫 장면부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얼굴 각도가 달랐어요. 평소 김정은은 정면을 응시할 때 오른쪽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인물은 그런 특징이 없었어요. 목소리 톤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한 음정 높았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고개 끄덕임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동의할 때 고개를 3번 끄덕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는 2번만 끄덕였습니다. 10년 넘게 그를 지켜본 저로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은 김정은이 아니라고요. 저는 즉시 영상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방송국 기술팀에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원본 파일을 구했어요.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메타데이터에 훈련용 촬영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촬영 날짜였습니다.
김정은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찍어둔 영상이었어요. 누군가가 이미 김정은의 죽음을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즈음 리설주의 실종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참석해야 할 공식 행사에서 모습을 감췄거든요. 어린이날 행사 예술 공연 관람, 심지어 외국 사절단 접견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 간호 책임자 김순희도 사라졌습니다. 리설주 전속 수행원 박영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모두 리설주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대신 김주애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군 동원 행사에 등장한 김주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11살 아이답지 않게 당당했습니다. 군 간부들 앞에서 연설까지 했어요. 목소리에 떨림도 없었습니다. 김주애의 첫 정치 발언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조선혁명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철저히 훈련시킨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탈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이었거든요.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죽음, 리설주의 실종, 대형 영상, 그리고 김주애의 급작스러운 등장까지요. 며칠 뒤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이 평소 즐겨 찾던 요리사와 이발사도 모습을 감췄어요. 이들 역시 김정은의 신체적 특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김여정의 권력 장악은 빨라졌습니다. 각종 회의에서 김정은을 대신해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대리라고 했지만 점점 직접 명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를 따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고요. 김정은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리설주 제거, 그리고 새로운 권력 구조 구축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1살 김주애가 있었어요.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 의료 전산망에 접근 권한이 있었던 저는 김정은 사망 전 48시간 기록을 조회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김정은 사망 6시간 전에 이상한 약물 처방이 있었습니다. 수면제와 신경계 자극제가 함께 처방되어 있었어요. 이 두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처방자였습니다. 김주애의 사적 의료진이 발급한 처방전이었어요. 11살 아이가 아버지에게 약을 처방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처방 내역을 자세히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수면제 용량이 평소의 3배였습니다. 신경계 자극제도 성인 기준 최대치였어요. 이 정도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김주애의 거주 구역 출입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보안팀에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구한 자료였어요. 김정은 사망 1시간 전인 새벽 4시 20분에 김주애가 아버지 침실 근처를 지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더 자세히 보니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김주애는 평소 밤 10시 이후에는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만은 새벽 4시에 움직였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보안 담당자를 통해 삭제 예정인 폐쇄회로 영상 목록을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김정은 침실 복도의 영상이 긴급 삭제 대기 중이었어요. 김여정의 직접 지시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몰래 그 영상 일부를 복사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중요한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어요. 김주애가 아버지 침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30분 후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김주애의 모습이 달랐어요. 들어갈 때는 손에 작은 봉지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올 때는 빈손이었어요. 그 봉지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증거를 더 수집하던 중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여정 직속 경호팀이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평소보다 경호원들이 제 주변에 자주 나타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모든 증거를 USB에 복사했습니다. 의료 기록, 출입 기록,
영상 파일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그리고 그 USB를 딸의 교과서 안에 숨겨뒀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접촉책을 통해 도강 루트를 확보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밀수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위험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정은이 죽었다는 것, 김주애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까지요.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김정은 시신이 보관된 지하 냉동실에 가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승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11살 김주애가 있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새벽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위장용 군 차량을 이용했어요. 밀수꾼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3시간 거리였어요. 하지만 검문소를 피해 우회로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계속 딸을 달랬어요. 8살 딸은 갑작스러운 여행이 무서웠나 봅니다. 계속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저는 USB가 든 교과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평양 외곽 검문소에서 왔습니다. 경비병이 차를 세우더군요. 하지만 밀수꾼이 미리 준비한 통행증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추적당하지 않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에서는 더 철저한 검사를 받았어요. 군인이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이 그때 또 울기 시작했어요. 군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아이가 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나 봅니다. 다행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국경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밀수꾼이 도강 지점을 안내해줬습니다.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어요. 작은 고무보트로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대가 온 것 같았습니다. 밀수꾼이 서둘러 보트를 물에 띄웠어요. 저희는 급하게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딸이 무서워서 계속 떨고 있었어요. 보트가 강 중앙에 도달했을 때 경고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총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아내는 딸을 꼭 안고 몸을 낮췄습니다. 저는 USB가 물에 젖지 않게 비닐로 여러 겹 감쌌어요. 강물이 보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이 난 것 같았어요. 밀수꾼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지만 보트가 점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가슴에 꼭 안고 헤엄치기 시작했어요. 물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11살 새벽 강물이었거든요. 딸이 울면서 제 목을 붙잡았어요. 아내는 입술이 파래지면서도 딸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이 위험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뒤에서 추격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돌아오라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드디어 남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교과서는 무사했습니다. 비닐 포장 덕분에 USB도 젖지 않았어요. 한국 국경수비대가 저희를 발견했습니다. 총을 겨누며 다가왔지만 탈북자라고 외치자 도와줬어요.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해줬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정은의 죽음을 감춘 것은 제가 했지만 거짓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고요. 11살 아이가 아버지를 죽였을 가능성을 묵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가 옳은 일을 했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보람있다고 느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정원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5명의 조사관이 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딸에게 살해당했다는 이야기가 쉽게 믿어질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고요. 조사관들이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첫 번째 파일이 열리자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주혜가 김정은 침실로 들어가는 폐쇄회로 영상이었어요.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식별 가능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어요. 김주혜가 손에 들고 있던 봉지에 주목하더군요. 두 번째로 의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김주혜의 사적 의료진이 발급한 이상한 처방전이었어요. 수면제와 신경계 자극제를 동시에 처방한 내용이었습니다. 의학 전문가인 조사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출입 기록을 확인할 때 조사관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정은 사망 1시간 전에 김주혜가 아버지 침실 근처를 지난 기록이었거든요. 시간대가 너무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한 조사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내란에 해당한다고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찬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조사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김여정의 통치 시나리오 문건도 제출했습니다. 김정은 사망 이후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대역 영상 제작, 리설주 제거, 김주의 전면 배치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리설주의 생존 가능성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북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제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김정은 주변 인물들의 연쇄 실종, 의료진 교체, 보안팀 개편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습니다. 김여정과 김주혜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국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공개하면 북한 체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지만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조사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을 떠나온 것이 아니라 거짓을 떠나왔다고요. 11살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권력을 잡는 것을 묵인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며칠 후 추가 조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주혜의 교육 담당자들도 최근에 모두 교체됐다는 것이었어요. 새로 온 교육자들은 모두 강경파였습니다. 김주혜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국정원은 이 사건을 국제사회에 알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제보할 가능성도 검토 중이었어요. 북한 내부의 반인륜적 범죄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을요. 김정은의 죽음과 김주혜의 권력 장악 과정이 온전히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다른 탈북자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김정은 사망설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어요. 한 탈북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 말하면 잡혀간다고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여전히 김정은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진실을 말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주혜가 아버지 침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차분한 표정과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 말입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리 상담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딸의 반응이었어요. 8살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본 것이 진짜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11살 소녀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원 내에서 제 이야기는 금기시됐습니다. 교육 담당자들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회 적응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진실을 본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빠가 옳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8살 아이가 저를 믿어주는데 어른들은 왜 외면하는 걸까요? 아내는 북한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찾는 민간단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리설주를 비롯해 많은 여성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내는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나원 생활 3개월째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과연 사람들이 믿어줄까 싶었거든요. 다른 탈북자들은 제가 언론에 나서는 것을 극구 말렸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북한에 남은 가족이 없었습니다. 모두 함께 탈북했거든요.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김주혜의 눈빛은 여전히 잊을 수 없었어요. 11살 아이의 눈에서 본 차가운 시선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요. 숨기고 있으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알리겠다고요. 하나원에서 만난 한 탈북자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정은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들이 계속 돈다고요. 건강 이상설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만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하나원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그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그림이냐고 물으니 아빠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저를 영웅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요. 김주혜가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11살 아이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자 국제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사망 진실에 대한 특집 보도가 여러 방송사에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제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CNN에서 단독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전 세계에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촬영장에 섰어요.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김정은이 딸에게 살해당했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것과 수집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어요. 폐쇄회로 영상, 의료 기록,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기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유엔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김여정 체제의 인권 침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 처형이 늘어났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김주의 체제가 더욱 잔혹해졌다는 증거였어요. USB에 담긴 증거들이 공개되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1살 소녀가 아버지를 독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에요. 각국 정부들은 북한 정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대학교, 연구소, 시민단체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경험을 책으로 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김정은의 죽음부터 탈북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과의 토론회에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주혜의 권력 장악 과정이 예상보다 체계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권력의 본능을 본 것이라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어요.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게 대한 맹비난이 쏟아졌어요. 거짓 선전을 퍼뜨리는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북한이 반응한다는 것이 제 증언이 사실임을 방증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설주의 생사 확인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시작됐어요. 유엔에서 북한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김주혜의 눈에서 살인을 봤다고요. 11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미 권력에 물든 독재자의 눈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실 기록 아카이브에 제 증언 영상을 업로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의 죽음과 김주애의 권력 장악,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말이에요.